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고 당과 정부가 국정 수행을 위해 한 몸처럼 움직이자고 강조했습니다. 친윤계 의원 모임 발족을 두고는 지도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까지 민주당을 이끌 우상호 비대위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전당대회 룰을 잡음 없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청문 시한을 넘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 검증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맛수. 오늘은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내부 갈등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여야 각 당 상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70여 분간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지도부를 격려하고 국정 현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비공개 간담 전 윤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이준석 대표에게 현지 상황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윤계 의원 모임인 가칭 민들레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저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 만나는 건데. 그래. 잘 지냈어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여당 지도부와 첫 오찬을 함께 한 건데 윤 대통령은 당과 정부가 국정 수행을 위해 한 몸처럼 움직이자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이 대표에게 현지 상황을 전해 듣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종전을 쉽게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안에서도 이견이 조금씩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빨리 결론이 났으면은 레터도 좀 보내고 우리 대표님이 또 특사로 가시면 더 할 게 많은데 아직도 좀 결론이 안 났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오찬은 70여 분간 진행됐는데 당 안팎에선 친윤계 의원 모임인 가칭 민들레 추진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당장 이 대표는 민들레가 새 과시용 사조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이 오해할 수 있는 의원들의 모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공부 모임 이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은 자제를 하는 것이 맞고 우리 자칫하면은 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가 있는 모임이라 그러면은 제가 원내대표로서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하지만 모임에 참여하는 장제원 의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의원 모임이 당 분열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또다시 당내 갈등이 분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오자 자제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앞서 당내 갈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허심탄회하게 말하겠다고 한 이 대표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이견이 좁혀지는 부분이 있다며 지켜보겠다고 밝힌 겁니다. 당 안팎에서 친윤계가 세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오는 15일 예정된 민들레 모임 출범도 미뤄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사선의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까지 2개월 동안 선거 패배 수습과 당 쇄신, 전당대회 준비까지 과제가 산적합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우상호 의원을 추대했고 오늘 중앙위 온라인 투표에서는 92.7%의 압도적 찬성으로 비대위 구성안이 추인됐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후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9일 만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대위의 개파색이 옅은 만큼 갈등 조정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내실 있게 잘 치르는 것과 함께 당의 철저한 평가와 또 이 분석을 통해서
쇄신을 앞당기는 일들을 잘해내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새 비대위는 우상호 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의 박홍근 원내대표, 한정혜, 박재호, 이용호 의원, 원외에서는 김현정 원외위원장 협의회장이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고 여기에 여성과 청년, 기타 몫의 3명을 더 추가해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우 위원장은 이번 주에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한 뒤 다음 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하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비대위를 꾸린 건 올해 들어 벌써 2번째. 대선 패배 후 윤호중 비대위를 꾸렸지만 지방선거에서 또 지면서 3개월 만에 새 비대위를 구성한 겁니다. 8월 전당대회까지 주어진 2개월 동안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전당대회 룰 마련과 당내 계파 갈등 해결입니다. 이 밖에 검수완박 추진 과정에서 탈당했던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와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징계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지방선거 평가 2번째 토론회가 열렸는데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민 의원은 당권 경쟁 전에 이재명 의원과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반성하고 계파, 팬덤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립 속에 원구성 협상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국회 공백 상태가 12일째 이어지면서 국회 검증을 기다리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절차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검증을 기다리고 있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하지만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문 시한을 이미 넘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최초의 국세청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늘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원구성 없이 이를 맞추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인 오늘 이후엔 국회와 상관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여야는 멈춰선 국회 상황을 놓고 서로 내 탓으로 돌리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하며 인사청문회는 물론 산적한 민생 현안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법사위 권한 축소를 주장하는 건 빈 껍데기만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1대 전반기처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자니 민심 위반이 두렵고 돌려주자니 원죄가 있어서 빈 껍데기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후화무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회 공백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구성 지연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 씌우는 건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연기하지 말고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 국회 공백 상태를 해소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양 교섭단체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양보 운운하며 원구성 협상과 연계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태도야말로 후화무치합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 속에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패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원구성이 이뤄지고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민주당이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어 국회 검증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연간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방문했던 국회의사당 참관이 재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운영이 중단된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이매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참관이 재개되자 국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며 국회의사당 방문이 가능해진 겁니다. 참관객들은 국회의사당에서 가장 큰 회의장인 본회의장을 방문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이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재개한 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해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관객들은 방청석에 앉아 벽에 걸린 무궁화꽃 모양의 국회 상징물과 의장석 발언대 속기사석 등 본회의장 내부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회의장을 둘러보고 즐거운 표정으로 사진도 찍으며 오랜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된 국회의사당을 본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이제 회의하시고 입법 활동도 하시는구나라는 설명을 듣고 좀 더 현장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청와대 관람에 이어 아이들과 함께 국회를 찾은 참관객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청와대 관람을 하고 왔어요. 거기서는 뭐 대통령이 일하는 곳을 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법을 만드는 이제 국회의원의 일하는 곳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TV에서만 보던 곳을 직접 보는 저도 이제 약간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국회 참관과 함께 지난 4월 개관한 국회박물관의 다양한 전시도 관람할 수 있는데 실제 본회의장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국회 체험관에서 의사봉을 만져보고 의정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 참관은 국회 통합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현장을 직접 지켜볼 수 있는 국회방청의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방송 이매련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 대응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화물연대 편들기를 하며 새 정부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늑장 대응한 적이 없다며 한 달도 안 된 정부가 어떻게 늑장 대응을 하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핵심 요구사항은 안전운임 일몰제 전면 폐지라며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손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 안전운임제 법제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주 출범을 목표로 물가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성걸 의원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입법 정책 제시 등 물가 안정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 심각한 저성장, 고물가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보건복지부가 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산하기관의 자료 제출을 막는 등 김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 자료 제출과 관련해 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산하기관의 자료 제출을 막고 있다면 이는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53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수 추계 오류의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를 출범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 추진단 회의에서 기재부가 114조 원의 세금이 더 거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대규모 초과세수가 재정당국의 의도적인 결과였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간의 이제 갈등 양상이 최근에 이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이제 공항에서 작심 발언을 또 쏟아냈었습니다. 오늘 갈등 양상에 좀 그 기류의 변화가 있었나요? 네, 정진석 의원이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을 게재했습니다. 네. 소이부답이라고 쓰인 액자 사진인데요. 네. 그저 웃을 뿐 답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사진입니다. 전날 이 대표가 추태라며 정진석 의원을 겨냥해서 저격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 의원이 이 같은 반응이 나오면서 양측의 갈등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몇 시간 뒤 이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소이부답은 행동으로 하는 거라고 재차 반박하면서 여전히 앙금이 남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자기 정치라고 공개 비판하면서 양측의 설전이 시작됐는데요.
윤핵관이자 국민의힘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과 이 대표의 갈등을 두고 이 주도권 경쟁 내지는 당대표와 친윤계의 대립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네네. 이런 그 갈등 양상이 계속 이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친윤 의원들의 모임 일명 그 뭐 민들레라고 하죠. 예, 그 이게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이 장제원 의원을 포함해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그룹에서 말씀하셨듯이 민들레라는 모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민심 들어볼래라는 뜻의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본격적으로 친윤 그룹이 세력화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앞장서서 맡겠다며 공개 제동을 걸었습니다. 단순한 공부 모임은 장려해야 한다면서도 일단 국민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의원 모임은 부적절하다고 하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당정청 기능을 담당하는 공조직은 구성돼 있고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은 사조직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이 친윤 의원들의 모임이 추진되면서 당대표와 친윤계의 대립이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 상황도 역시 이제 비슷하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지선 패배 수습을 위해서 비대위가 공식 출범을 하긴 했는데 이 안에서도 내용이 또 계속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선 전당대회 룰 변경을 두고 개파 간 신경전이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친문 재선 의원들이 이 통합형 집단 지도 체제를 비대위에 공식 제안하면서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단 지도 체제는요, 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함께 치러서 이 최다 득표자에게 당권을 쥐게 하고 2등부터는 최고위원을 맡게 하는 겁니다. 당대표 따로 최고위원 따로 뽑아서 당대표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던 이런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자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당내의 모든 계파 수장이 지도부에 입성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통합형 집단 지도체제, 이 민주당에서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0년에 당내 계파 갈등이 이번처럼 심화됐었는데요. 이러한 통합형 집단 지도체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으로 구성된 빅3 지도부입니다. 네. 이 친명계선 당장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남국 의원은 일명 봉숭아학당이 될 거라며 우려를 했는데요. 당권이 분점돼 있다 보니까 어떤 의원이 한마디 하면 또 뒤에서 들이받고 이런 식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일종의 계파 간 공청 나눠먹기도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지도부 선출 방식에 더 나아가서 차기 당대표가 당권을 독점하는 게 옳으냐에 대한 문제로 계파 갈등이 확전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출범한 우상호 비대위 이 당내 갈등을 어떻게 또 그리고 얼마나 빨리 봉합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는 혁신 비대위보다는 이 관리형 비대위가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파 갈등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당 대표가 차기 총선에 이제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제 거론되고 있는 당 대표 후보군 정리해 볼까요? 네, 크게 현재 친문과 친명 97그룹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아무래도 이 친명계 수장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일 텐데요. 네.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이미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 여론을 고려해서 이 의원이 출마를 포기한다면 친명계로 꼽히는 우원식 의원이 대리전을 치를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친문 진영에선 이미 홍영표 의원이 출마 의사를 시사했고요. 전해철 의원도 SNS에 이 당의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서른 의원 역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계 간 단일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86그룹 대표격인 이인영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연이어 선거 패인을 분석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 출마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반면 세대 교체의 바람을 타고 당내 97그룹에서도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7그룹이라는 건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이게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이걸 뜻하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속합니다. 그렇군요. 이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전재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또 특히 강병원 의원의 경우에는 재선 의원 비공개 간담회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1970년에서 1980년대생 의원들이
당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새 리더십을 세우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네. 이 정계 은퇴 선언을 하긴 했지만 계파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계파색이 옅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은 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1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참패 이후 민주당, 국민의 생각은입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참패를 기록하면서 창당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늘 우상호 의원의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내부 혼란을 수습하고 계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선거 패배 책임론과 앞으로 당의 진로를 놓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공개가 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먼저 지방선거 참패 후 당 안팎에서 이재명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죠. 상처뿐인 영광이라면서 이 의원의 인천 계양을 출마가 참패 원인으로 지목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은 거의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책임론에 동의를 한다는 의견이 46.2% 그리고 반대한다는 45%로 이렇게 팽팽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8월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는 어떨까요? 현재 당 내에서도 계파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0.8%가 이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반대하는 것으로 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의원의 존재감은 여전한데요.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2.1%가 이재명 의원을 꼽아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김부겸 전 총리와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우상호 의원,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 이낙연 개인, 서른 의원 등의 뒤를 이었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김부겸 전 총리 간의 격차는 5.8%포인트, 오차 범위 내로 나타나서 경쟁 주자로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향후 방향성과도 관련된 문제인데요. 앞으로 민주당의 주도권을 누가 잡아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민심은 친문이나 친명이 아닌 제3의 세력의 등장을 원했습니다. 국민의 44.2%가 제3의 다른 세력이 이끌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어 친명과 친문, 양대 계파 가운데 친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제1야당이자 원내 일당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몰락의 길을 갈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민주당. 새롭게 출범한 당 비대위가 과연 민심을 잘 헤아려서 국민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국정원 엑스파일입니다. 지난달 11일 퇴임하고 최근에 민주당으로 복당을 선언한 인물이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늘 언론과 퇴임 후 첫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국정원의 사회 주요 인사에 대한 개인 정보를 담은 엑스파일이 존재한다고 밝혀서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박 전 원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소위 이 국정원에 보면은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을 전환 자료, 엑스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개가 되면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또 공소시효가 7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불행한 역사를 남겨놓으면 안 된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폐기해야 된다 하는데 이걸 못했어요. 전체가 다 있어요. 언론인, 정치인, 기업인 60년 박정희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있는 겁니다. 정치인부터 기업인, 언론인까지 모든 인사들의 엑스파일이 국정원 메인 서버와 일부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이걸 폐기하지 못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년간 국정원에서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으로 국내 정보 수집 업무가 폐지됐던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인사들의 개인정보가 아직 국정원에 보관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국정원의 과거 불법 사찰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인데요. 박 전 원장은 내용을 보면 다 카더라라는 식의 소위 증권과 정보지에 불과한 지라시 수준이라면서 만약 다른 대통령, 다른 국정원장이 특정인의 자료를 공개했을 때 얼마나 큰 파장이 오겠느냐면서 폐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실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제는 지난해와 올해 초에도 시민단체들이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불법 사찰 문건들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됐었죠.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과 시민단체가 국정원의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를 처리할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소관상임위인 정보위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 재발 방지 결의안만 의결이 됐을 뿐 특별법 논의는 흐지부지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새 국정원장이 취임하면서 국내 정보 수집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해외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국정원을 모사드 같은 인류 기관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현재 국정원에 남아있는 부끄러운 역사, 불법 사찰을 통해 만들어진 엑스파일도 공론화를 통해서 폐기를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이 딱 취임한 지 한 달째 맞는 날인데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출근길마다 이제 기자들과 하는 약식 기자회견, 이른바 도어 스태핑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는 평가도 받았고, 한편으로는 인사가 너무 검찰에 편중된 게 아니냐라는 비판과 함께 또 협치도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한 달 두 청년 정치인은 어떻게 평가하고 또 몇 점을 주실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네. 쓴소리보다 단소리, 단소리부터 들어볼까요? 네. 예. 저는 일단 소통이라는 면에서는 확실히 국민들께 각인을 시킨 한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처음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들이 있었고, 네. 또 출퇴근 문제 등등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과연 용산으로 이전해서 소통이 되느냐, 이런 우려들도 같이 하셨었는데 막상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면 매번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관심 있는 사항,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사안들을 기자들이 거침없이 질문하고 거기에서 응답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확실히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한 걸음 다가갔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또한 그 용산 근처 인근의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용산에 어떤 펜스들이 이제 쳐 있긴 하지만은 대통령의 집무실을 볼 수 있게끔 국민들이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 보면 확실히 대통령이 완전 어디 딴 나라 별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랑 같이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 정도를 확실히 잡아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야기했던 소통이라는 면에서는 확실히 전직 대통령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사에 검찰이 좀 편중돼 있다, 또 이 협치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검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계속 이제 전임 정부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변 출신이 많았다, 내지는 그 당시에는 또 운동권이 많았다. 근데 이것은 당연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늘 그랬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프레임은 서우남이었거든요. 서울대 출신 50대 남자, 그들이 너무 많이 주류다라고 비판을 하다가 그 다음엔 다시 또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라고 비판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부나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대통령의 측근 내지는 주요 인사들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는 늘 비일비재했고, 그것이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과 호흡을 맞췄던,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거 포진시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 그래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사실 굉장히 많은 인력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검사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 내에서도 교수도 있고, 검찰 출신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직으로 일을 하다가 또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 모든 역대 정부한테도 다 해당되는 말이라서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점수를 꼭 매겨야 되나요? 점수 매기자 뭐 네. 넉넉하게 50점으로 뭐 드리겠는데. 점수를 매기면 몇 점인가요? 저는 한 80점 정도 드리고 80점, 싶습니다. 80점, 네. 50점. 50점 네. 넉넉하다고 하셨나요? 왜 그런 거예요? 예상 50점 드린 거고요. 일단 소통 측면에서 그 도어 스태핑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도어 스태핑이 물론 좋아요. 좋은데 그 답변이 불성실하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얼마 전에 검찰 편승 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게 법치주의입니다라는 대답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정상적인 도어 스태핑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법치주의의 뜻조차 왜곡하는 모습이에요. 법치주의의 뜻은 법에 따라서 국민들과 통치를 하는 그런 법의 단계, 수순에 따른 원리인데 검찰 출신이 이렇게 많이 인사를 감행한 게 법치주의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래서 도어 스태핑으로 그 소통을 강화하려는 측면은 좀 높이 사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장관들의 후보자들 이름 그리고 장관 임명자들의 이름을 국민들이 많이 알수록 그 정부는 잘못된 정부다. 왜냐하면 우리 19개 부처의 장관들 후보들 국민들 줄줄 꿰고 있거든요. 낭만 분들부터 임명된 분들. 왜 줄줄 꿰겠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줄줄 깬 거거든요.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후보자 그리고 김승희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새로 임명한 이분들조차 뭐 음주운전도 있고 논문 표절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장관 후보자의 이름을 국민들께 각인한 정부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 민변 출신의 과거에는 그런 내각이 많았다 하는데 참 구차한 질문이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렇게 검찰 출신이 많은 적은 없었어요. 또 한 예시를 들면 검찰 출신의 특수부 수사를 했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금융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특수부 수사를 할 때 경제범죄 수사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장에 앉히면은 제가 조기축구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앉혀도 돼요. 그 논리는. 그 참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출신이라고 비판하는 거고 정말 검찰 출신이 유능하고 전문성 있고 그의 업무 연관성이 많다면은 굳이 비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50점을 들은 거고요. 아무래도 5년이 남았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정 운영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건전한 견제는 그래도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검찰 출신이라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그렇다 할 대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니까 나쁘다. 검찰공화국이니까 나쁘다. 검찰공화국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또 검찰공화국이 뭔지도 대답하지 못해요. 그 역대 정부에서 장관들이 가장 많이 이름이 날린 시기는 문재인 정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추미애 전 장관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현미 전 장관 이 부동산 값을 너무 많이 올려놨다는 비판으로 전 국민이 김현미 장관을 다 지탄하는 상황이고요. 전문성 문제에 있어서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 어떻습니까? 학부모라는 이유로 교육부 장관 하셨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뭐 그것만 아니었겠지만은 사실 전문성이라는 면에서도 문재인 정부 결코 좋은 평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적 주신 내용들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과도한 비판이 아닐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각각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아까 이야기가 또 나왔지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취임 후 첫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좀 전해졌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전해지진 않았다고 하고 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어제 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묻는 일들이 좀 있었고 특히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민들레라고 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그 의원 모임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당에 관여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대통령이지 당에 관여할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선을 긋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민생 문제에 좀 집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첨예했던 문제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관심했던 문제들, 그다음에 대통령의 반응이 어떨지 사실 조금 호기심 갖고
지켜봤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제가 보도를 보고 왔습니다. 네. 이번 회동 관련해가지고 그 민주당 측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야당 측 지도부와 대통령과의 만남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원하면은 만나겠죠. 협치라는 게 지난번에 김지찌개 회동을 네. 제안을 했었죠? 네, 됐죠? 했었죠. 네. 김지찌개 제안을 회동을 했었는데 협치라는 게 사실 여당이 하는 거거든요. 여당과 정부가 먼저 야당에게 하는 거고 민주당이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하면 그때 한번 다시 제안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대통령과 여당의 지도부 회동이 있었는데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대화가 있어요. 어떤 대화냐면 네. 이준석 대표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그쪽 사람들은 만나보면 좀 어떤가요? 좀 종전의 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죠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니까 이준석 대표께서 내부 정치적 상황이 있어서 종전을 쉽게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안에서도 이견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감은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반대로 절박하니까 저희한테도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 이런 대화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세계 정말 높은 수준의 경제 대국이고 그 나라의 여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할 이야기도 아니고 갔다 와서 대통령에게 할 이야기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제3자, 제3국을 대하는 그런 만담꾼의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크라이나에 갔다 왔으면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책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대화가 오갔어야 되는데 거의 소감문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회담이 이게 전부가 아니지만은 지금 집권 여당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친윤계의 모임, 이른바 좀 아까 말씀하셨던 민들레 모임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준석 대표 친윤계 갈등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와 정진석 의원이 이제 휴전을 하는 것 같았지만 설전이 또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의 그 청년 정치인들이 정진석 의원을 꼰대 정치라고 또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양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영훈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꼰대라고 하면 오죠? 네. 지금 OX는 아닙니다. 네. 네,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정진석 부의장까지 하셨던 분이죠. 오선 의원이신데 이분이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비토하고 자기 정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참 보기는 안 좋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영선이고 국회의원 아니지만은 한 나라의 당의 여당의 대표이고 여당의 대표가 충분히 우크라이나에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성과가 없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인데 이 갔다 온 것부터 공격을 하고 갔다 와서도 본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나이로 찍어 누르는 그런 느낌이 있다.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이준석 대표가 울산으로 이렇게 피신이라고 하나요?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하고 그렇게 간 것처럼 그때도 사실 많은 청년들이 안타까워했거든요. 집권 여당 그때는 야당이었지만 한 당의 대표인 사람을 저렇게 구박하냐라는 동정심도 있겠고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친윤과 비윤, 반윤 이런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가 비윤 혹은 반윤이기 때문에 정진석 대표가 차기 당권을 좀 욕심내고 그렇게 발언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글쎄요, 저는 이 갈등 상황이 좋게 보이진 않지만, 근데 정진석 부의장이 했던 발언 중에 선배라서 하는 얘기다라는 발언은 정말 최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행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다고 비판할 수 있고, 이준석 대표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나는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설득의 수단이 권위 내지는 나이 내지는 기수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정치적 공격의 명분을 잃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얼마든지 정치적 토론과 갈등과 비판과 여러 가지 내분과 이런 거 다 용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당 내에서는 얼마든지. 근데 그것이 예를 들면 잘못했던 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내가 선배니까 내 선배의 말을 좀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또 이준석 대표는 어떤 뭐 선수 자체는 영선이라고 하지만은 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당의 서열상 가장 높은 직책에 있고 당대표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선배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박영훈 위원장님이 기다리시던 네. OX 질문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 민들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들레 그 논란에 대해서 OX 질문 드릴게요. 개파 논쟁에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친윤계 주축 모임이 민들레 가칭 이름인데요. 뭐 민심 들어볼래?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친윤 그룹이 본격 세력화에 나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들레 모임이 친윤계의 본격 세몰이 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이건 순수한 공부 모임이다.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단 박영훈 위원장 O 들어주셨고요. 이건 뭡니까? 세모하겠습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아, 우리가. 네네. 네. 김대섭 의원님 먼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모임 중에 그냥 공부만 하는 모임은 세상에 없습니다. 특정한 뭐 의도와 내지는 어떤 뭐 목적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100% 순수하게 공부만 하자는 아닐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럴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친윤계의 본격 세몰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거기서는 좀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 친윤계가 아닌 사람을 찾기가 일단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캠프에서 다들 선대위 직책들을 받아서 중책을 맡으셨던 분들이고 국민의힘 의석수가 민주당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인데 네. 여기서 누구 빼고 하면 사실 친윤계 아닌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소위 뭐 윤핵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지금 그 명단에 나오신 분들이 과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윤핵관 멤버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뭐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이 정말 친윤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게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친윤 계열이 아닌 분들도 이 모임에 들어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00% 이것을 뭐 친윤계의 세몰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동떨어진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장제원 의원 스스로가 아니라고 했고 무엇보다도 지도부가 이것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표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사모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네. 비춰져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 역시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 세몰이를 하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선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어렵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는 세모했습니다. 네. O를 들어주셨어요.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국회의원 두 모임 분 같은 입장이시네요. 네, 본 적이 없고 목적이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도 사실 많은 모임이 있어요. 뭐 부엉이 모임, 광화문 포럼, 뭐 철험회 뭐 많은데 이 모임 자체가 목적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장제원 의원이 아니라고 했다고 그걸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제가 볼 때는 총선이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쨌든 공천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김재섭 의원께서 친윤이나 윤핵관이 아닌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공천을 위해서 친윤계로 편입되길 원하는 분들이에요. 국민의힘에 친윤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있죠. 물론 있고 민주당 안에서도 뭐 친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는 말씀이 많이 하시는데 친문이 아니고 비문인 분들 참 많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민들레라는 모임은 앞으로 당권을 위한 모임 그리고 다음 총선을 위한 모임으로밖에 비춰질 수도 없고 그 성격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그래서 오를 드셨다는 말씀이죠. 네, 우상호 의원이 이끄는 그 민주당 새 비대위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항을 했습니다. 이 비대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대루를 둘러싼 이 당내 갈등, 이 전쟁을 시급히 이제 불을 끄는 게 이제 가장 그 시급한 과제를 보이는데 전대 출마 지금 그 생각을 굳히셨나요? 최고위원 출마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우리 박영훈 위원장. 많은 분들이 좀 요청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네. 의원들 중에서도 청년 중에 누구 한 명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뭐 아직 사실 고민 단계고 돈이 참 많이 들잖아요. 돈이 참 많이 들기 때문에 저도 한번 고민 중인데. 어느 정도 듭니까? 후원회가 1억 5천 정도 모을 수 있는데 다 채운다는 생각 못 하고 그래도 제 돈 한 3, 4천은 들고 있어야 되지 않나. 예. 은행이 도와주겠죠.
예. 그런 이제 입장에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또 이제 상대당 그 김재섭 의원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리당원 비중이 지금 이제 권리당원이 그 민주당에 한 80만 명 정도 되고 대의원이 이제 한 2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16,000명 정도 되죠. 그렇죠. 16,000명. 근데 비율은 반대로 대의원이 45%, 권리당원이 40%. 이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된다. 등가성의 뭐 원칙으로 이런 입장이 또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입장하고 또 이제 지도체제 관련해서 당규 개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영훈 위원장부터. 일단 룰 관련해서 굉장히 뜨겁죠. 대의원이 16,000분 정도 계시는데 투표율이 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0,000분 정도 투표를 하시고 권리당원은 80만 명 중에서 한 50% 내외로 한 40% 투표하는 걸로 아는데 단순한 비율로 따져도 대의원 한 분이 권리당원 한 60분, 70분 정도의 그런 무거움, 표의 등가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건 사실이고 이게 사실 대의원 제도가 왜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설명드리자면 과거에는 민주당 당원들이 10만 명, 20만 명 수준이었고 호남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도부에 호남분들이 대거 포진한 경우가 이제까지 일들이에요. 그래서 253개 지역구마다 50명 내외의 대의원을 배정해서 전국정당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제는 당원이 80만 명이거든요. 80만 명이기 때문에 전국 정당이 이미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대의원의 표가 과대대표되는 것은 우리가 좀 염려해야 되고 그 비율을 줄여 나가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전국 정당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저도 대의원 200명 추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기득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가 기득권이거든요. 당대표 후보자,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찾아와서 부탁하고 어떤 계파에 속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대의원 비중 한 30% 정도로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집단 지도 체제 그리고 단일 지도 체제로 갈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이제까지 13년도부터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13년도부터는 단일 지도 체제로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죠. 이게 야당인 상황에서는 단일된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판단으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만약에 집단 지도 체제로 간다면은 물론 다양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계파도 들어와서 좀 화합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은 혹여나 과거 13년도, 14년도처럼 다양한 계파가 서로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각에서는 단일 지도 체제로 가면은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무조건 당선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당이 또 분당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분당이라는 것은 사실 구심점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과거에는 안철수 대표처럼 지금 당에 이재명 후보와 반대되는 구심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분당의 가능성이 없다. 그럼 우리가 나아가야 갈 길은 야당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거에는 찬성, 또 집단지도 체제를 위한 당원 개정은 반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논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 내 자리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이라든지 민주당의 반성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인 게 민주당이 심판받은 데는 국민 여론과 너무 동떨어진 행동들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들의 지나치게 휩쓸리고 그들의 목소리만 듣는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예컨대 검수완박도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민주당의 당원 전당대회 구조를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대의원과 권리대의원의 그 투표 비중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 여론조사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0%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적은 비율로 국민의 의사는 10%밖에 배중되지 않는다. 나머지 전부 다 강성 당원들 내지는 일반 당원들의 목소리들이 반영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논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그러니까 85% 내에서 누가 더 많은 땅을 따먹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반 여론조사를 늘리자는 이야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의원이 대의원의 투표권이 유지됐을 때 유리한 집단이 있을 것이고 권리당원의 비중이 높아졌을 때 이득을 보는 정책 집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간의 싸움이거든요.
특히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금 나오는 논의는 민주당의 어떤 자리 싸움 이상은 아니라고 보고 집단 지도 체제와 단일 지도 체제의 차이점은 이제 집단 지도 체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아니라 대표 최고위원이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가 가지는 권한과 권위와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표가 될 것은 너무 자명하다. 그러면 이 사람의 권한과 권위를 떨어뜨려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최고위원들의 힘을 키워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갑자기 집단지도 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집단지도 체제를 한 적이 있고 국민의힘도 집단지도 체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끝이 매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에서는 집단지도 체제가 잘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각각 다 대표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다시 집단 체제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을 견제하겠다라는 친문 세력들의 어떤 메시지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박영훈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특히 팬덤 정치로 인한 갈등에 이재명 의원이 그 지지층을 향해서 좀 자중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당 상황은 지금 강성 지지층이 좀 팬덤을 진정시키는 국면인가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강성 지지층보다는 저는 적극 지지층이라고 보고 싶은데요. 좀 진정되는 국면이 있는 것 같아요. 홍영표 의원 사무실에 뭐 이렇게 좋은 편지를 쓰신 네. 분들 가서 사과를 했다고 하잖아요. 좀 네. 진정되는 측면이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정치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치든 팬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팬덤이 굉장히 두터워요. 다만 그분들이 실제 행동을 했을 때 이게 폭력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득실이 갈린다고 보는데 저는 자기 팬덤은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처럼 자기 팬덤을 이렇게 톤다운하거나 좀 방향을 제시한 것처럼 이낙연 대표님도 본인의 팬덤을 관리해야 되고 뭐 이준석 대표도 관리해야 되고 박지원 위원장도 관리해야 되고 본인의 팬덤은 본인이 관리해야 된다. 그 관리하는 측면이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분명 우리 정치 팬덤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팬덤 정치 득실 중에 어떤 것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지지자는 정치인에게 필요하지만 팬덤은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자와 팬덤의 차이는 지지는 그 사람의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고 팬덤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행보를 이어지든 말 그대로 그냥 지지를 한다는 소리거든요. 맹목적 추종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정치인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고 저는 정치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지금 자신을 향한 팬덤을 자중시키는 모습이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 소위 말하는 개딸들을 향해서 세계사적인 사건이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추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고 결국 이것이 팬덤을 통해서 민주당이 망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와서 손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말 그대로 민주당의 팬덤들을 끊임없이 이용해왔고 끊임없이 악용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이재명 의원이 한마디 던졌다고 해서 팬덤 정치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이것은 앞으로도 민주당을 역행하게 하는데도 큰 아마 걸림돌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 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각 당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40mm 정도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도 오후에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